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태임입니다. 네, 오늘 참 날씨 더운데 여러분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무한테나 짜증내고 우리 아내도 아무한테나 짜증내더라고요. 여러분 SEC가 또 짜증나게 코인베이스한테 시비를 털었죠. 네. SEC는 자기의 존재 의미를 규제해 둘 수밖에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SEC가 무슨 일을 했다, SEC가 뭘 허락했다면 뉴스가 되지만 SEC가 시비를 걸었다면 사실은 그건 뉴스가 아니죠. 걸 시비를 건 거니까 뭐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EC가 이 크립토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억제하려고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게리 겐슬러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아니죠. 이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이 기술을 또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제가 추론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금융기업이 아닌 데가 금융기업에 도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를 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날 땐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모두 이 세계 있건 밖에 있건 다 알듯이 이 거래소가 엄청난 권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알트코인들을 상장할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돈도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제 임원들이나 이렇게 챙기는 돈도 있고요. 아주 복마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이 규제기관이 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이 칼을 빼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하나의 그냥 흐름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업권이기 때문에, 업권은 우리가 공부했던 자본의 미스터리에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약물을 수입했다고 프랑스에서는 몇만 명을 목매달아서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권이라는 건 사람이 가장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업권이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업권을 침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라는 거를 떠나서 일단 그 전에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진지한 문제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유행으로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기술이 당장 없어지지 않을까, 한번 튤립처럼 됐으면 시장이 이제 깨닫고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이제 2018년도나 19년도에는 꿀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2020년도에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는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서 나아가자는 것이 이제 유럽과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마인드 자체는 2018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제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기업과 은행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죠. 그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장을 보내서 뭔가를 해명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업권을 뺏는다거나 할 수 있는 데는 다 보내볼 수 있을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상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되고, 또 이 비트코인이 만든 이 세계가 하울에 움직이는 성처럼 메타 세계에서는 매우 자유로운데,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는 이제 주소를 갔잖아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비트코인을 잘 묘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메타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소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거래소가 약한 고리인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또 거래소들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영업을 해왔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석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해석을 권위를 갖고 할 수 있는 유관 기관들은 권위를 갖고 해석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이 헤매는 거는 테슬라의 파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일론 머스크는 하나의 시대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뼈저리게 체험을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서 올라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주해서 떨어지고, 이번엔 팔아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또 꺾였죠. 네.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대단하다. 네. 테슬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그냥
전기차 기업만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리스펙님이 올린 영상에 이제 댓글들을 쭉 보다가 영상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펙님의 그 영상이 참 딱 그 엑기스를 모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이카루스의 신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날개짓을 하다가 밀랍이 태양에 가까이 가서 밀랍이 녹아서 추락했죠. 끊임없이 이제 서양 문명은 끊임없이 그 이카루스의 2탄, 3탄, 4탄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태양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동양에서의 미덕은 분수를 알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속화된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카루스의 신화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미시적인 개인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미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현명하게 굴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은 광풍이고요. 휘말려 들어가거나 적응하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도 이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5년, 4년 보시고 하라. 저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2년 본다, 길게는.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낙관론자인 저도 2년을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평균 한 3년, 4년 보시라 라는 겁니다. 또 이제 누가 댓글 달아서 제 과거 영상에서 이제 했던 말들 중에 이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 찾아가지고 쭉 달고, 제가 이제 격분하면 이제 자기 세계에 갔다가 놓고 이제 또 격분시켰다고 이제 또 하이파이브하고 하겠죠? 네, 저도 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치를 해서 저한테 이제 어떤 거에는 놀아나지 마라, 약을 2개 먹어라, 3개 먹어라 이렇게 처방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발이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리스펙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신은 좀 과하지만 어쨌건 제가 좀 대신 해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펙님이 강조한 건 이제 위기시에 국경을 넘을 때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UDC 뭐 이런 거 스테이블 코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네, 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현상은 비트코인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인 시원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시원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하단은 전부 비트코인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다른 코인이 수천 개가 있어도 지금 비트코인만큼 장기적인 미래가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은 없다. 물론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가격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부를 안겨줄 가능성도 가장 적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착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네. 착취를 꼭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멍청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력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망이라든가 병리학에서 쓰는 이제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런 네트워크 이론에 관련한 책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묘한 함수를 만듭니다. 멱함수라고 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그래프인데 선형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쭉 깔리다가 이렇게 한 번에 팍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잠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0억 인구 중에 1명이 아는 거나 10명이 아는 거나 100명이 아는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것이 굉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명, 10명, 100명 가장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고, 이것이 한번 확장되고 나서는 퇴보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퇴보할 수 없는 데까지 퇴보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또 이더리움이 POS로 넘어가면 비트코인과 가장
견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 시스템인데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분산화되어 있고 미국 규제기관이 SEC가 이더리움 잡을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이더리움 POS로 온전히 넘어가고 나면 이제 이 태양광판만을 가지고 가장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래소도 닫혀 있고 다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이제 태양광판 가지고 이제 채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없죠. 이더리움 스스로가 이제 그걸 잘라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이제 최악의 상태가 우리가 당할 거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런 그런 처참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동아줄을 잡아주면 이렇게 투자자들이 동아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아주면 우리도 이익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들도 이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비트코인이 핵심인데 투자 전략으로는 비트코인이 늘 최선은 아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공존할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깔아놓은 그 네트워크 위에서 적대적 환경을 이제 완화시켜 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건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 비트코인만큼 검증되었다라는 걸 보여주진 않았다. 가장 근접한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뭔가 변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변신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각 국가의 강력한 국가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집단들이 국가라는 권력 집단들이 게임을 할 때 비트코인은 자연물로 전제를 할 것 같은데 이더리움만 해도 약간 규제하려면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0일처럼 디지털처럼 0일이 아니고요. 스펙트럼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걸 강조한 거죠.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안이 없을 때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바꿔 나갈 수 있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의 안정성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뭐가 문제냐면 진짜 큰 자산을 태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비이클이거든요. 큰 자산을 태우는데 이 큰 자산을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혹은 수급에 영향이 없느냐라는 퀘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볼륨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의 세계에서의 볼륨은 단지 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커야 그 안에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야 하다못해 뭐 이오스에도 내 재산을 태울 수 있고 비트코인에도 태울 수 있지만 비이클이라는 데 이제 풋온 한다는 거죠. 태울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팔았지만 테슬라가 만약에 중국의 봉쇄를 뚫고 이제 그 자산을 빼올라 그러면 테슬라가 태우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규모가 그릇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릇이 일단 커야 된다. 볼륨이 크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전자들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것은 가정이다.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한다. 반드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안정성은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분기점을 넘을 때까지 그걸 지탱해 준 것도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현재 현존하고 그리고 가장 볼륨도 크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 이게 압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구글인 거는 구글의 기술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네트워크의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도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갤럭시 폰인 것은 처음에는 허접했어요. 걔네들 폰들도. 저도 뭐 스마트폰 초기 모델 썼는데 집어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꾹꾹꾹 눌러도 안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베타 버전 우리가 다 사용해 주고 하면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재투자하면서 이제 좋아지고 이제 어떤 문턱을 넘으면 이게 그렇게 쉽게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서는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진 않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렴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런 거 다 고민해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맥시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끝난 논쟁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약간만 완화시키면 끝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싹 다 무시하고 이제 그 수평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륨하고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초기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고요.
그 교환을 한다라는 거는 보증을 한다는 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결국은 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상당히 퀘션이죠. 루나도 보여줬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형태는 어떤 기관이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이 보증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보증을 궁극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트러스트인데 제가 비트코인을 만나게 된 계기도 트러스트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오늘도 제도학을 공부하신 이제 유명하신 학자님하고 전화 통화를 오래 했는데, 그분은 비트코인하고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제 책의 서문만 읽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트러스트라는 말을 하니까 제도학자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처음 들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학도 결국은 인스티튜션을 따질 때, 그 제도를 따질 때 그 신뢰를 따지는데, 신뢰의 근원이 신뢰가 아닌 거, 신뢰의 근원이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닌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문학 쪽에서는 내가 이미 공부할 2014년도에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 트러스트라 해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좀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주류들도 이제 학자들도 진지하게, 경제학자세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이제 제 말을 경청하고 저하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겁니다. 소개받고 연락해서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려고 하세요. 전화로라도. 어쨌건,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 트러스트리스라는 거를 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처음 만든 거다, 인류가.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불신해 놓고 믿음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본의 미스테리를 하면서 토요일에는 이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없는 경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고민을 빼놓고 비트코인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놓으면 누군가가 보장하는, 우리는 워낙에 그 누군가에 의존하려는 그 마음이 되게 강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 제가 여러분들 되게 훈련을 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짝퉁 시스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고 받고 종이로 빼보고 이런 걸 왜 시키려고 하냐면, 아무리 본인이 이제 비트코이너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거래소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쩔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거래소가 어떻게 하면 거래소를 막 슈하면 되는 거고, 뭐 데모라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멱살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너무 겁나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제3자를 믿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도 그렇다. 제3자가 있는 게 편하는 거죠. 그래서 USDC나 뭐 무엇이 됐건 얼마든지 동결할 수 있죠. 물론 그 개인이, 미시적인 개인이 그것까지 고민해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은 그거 고민해야 되죠. 이 시스템은 누구랑 경쟁하는 거냐면 국가랑 경쟁하는 거고, 국가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다. 탱크와 미사일 갖고 있는 이런 나라하고 지금 게임을 두고 있는 거다. 이 엄중할 때 우리가 아무리 표현이 짧은 시간에 녹여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영상을 지금 170개를 찍었는데, USDC 따위를 얘기하면 좀 우리가 슬퍼진다. 언론 들어가는데, 애초에 그냥 달러 갖고 나가지. 그냥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애초에 달러 갖고 나가지. 그냥 그렇게까지 보장해주는 게 좋으면 달러 갖고 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막으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중국을 보시라고 그랬는데, 중국의 지금 통계를 보면 채굴업자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이 25% 담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어요. 제 개정판에 썼는데, 어느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워낙에 그 이상적인 그 제도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중국이 또 잘하는 게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현실하고 전혀 무관한 소설 같은 제도를 만드는 걸 아주 옛날부터 잘했습니다. 그게 이상국가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또 중국이 대단한 건, 이 민초들은 그걸 다 걔 무시하고 또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래소 무시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거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테더예요. USDT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퍼져나간 거고요. 채굴 막았지만은 눈가림만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초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정부패의 고리, 이런 경우에서의 부정부패의 고리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초들에게 그 비용이라는 걸 그 각자 준 조세를 통해 가지고 숨쉴 구멍을 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만연하니까 그냥 정부가 막 길길이 날뛰고 몇 명 잡아놓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지 않을 제도를, 이상적인 제도를 계속 만드니까 그냥 또 이러다 말겠지. 이게 그냥 만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측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막았다라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이 막아서 게임의 법칙이 좀 바뀌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막 번창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중국의 거래소 2017년도 거래소 금지하고 무관하진 않다. 그래서 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적응을 하더라.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새롭지 않은 게임인데 그 제도하고 비제도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는 새롭지 않죠. 왜냐하면 원래 지하 경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하 경제가 모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참 한국적인 사고인데 그것도 매우 얼마 안 된 한국적인 사고다라는 거죠. 그죠? 지하 경제가 다 나쁜가요? 그게 바로 자본의 미스터리 에르난 데스토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지하 경제가 80%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경제를 만들어서 내가 집을 지려고 그러면 300개의 기관한테 20년 동안 서류를 들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집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증축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부실하죠. 예,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불황인데 건설업이 불황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시멘트나 이런 게 엄청 팔린 거예요. 왜냐면 다 자기 집을 고치는 거야. 이런 식의 경제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가가 그렇게 팬시하고 국가가 그렇게 국민 개개인의 모든 열망과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뭐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생각하는데 도대체 사례가 있나요? 네. 되게 소수에 지나지 않나요? 특수한 거 아닌가요? 특수한? 그런 국가가 오히려 특수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를 부정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죠. 예. 없는 것보다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하게 국가에 의존하거나 과하게 기대하면 그것은 국가 종교죠. 예.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그 서슬퍼런 전체주의 그 사회를 하더라도 생활 곳곳을 지배할 수는 없다. 그런 적도 없고 상당히 그 분위기를 침체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할 짓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해보면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항력을 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강력한 대항력이 이렇게 생기니까 좀 이렇게 좀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지하 경제가 30, 40, 50, 60 되는 그런 심각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추상적인 숫자로 바꿔가지고 로컬을 벗어나서도 통하게 만들 수 있는 통하게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툴이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코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이 시스템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밖에는 잘 안 보이지만 트러스트리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비트코인밖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비슷한 것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도열할 것이고 그것이 모두 다 트러스트리스일 필요도 없다. 어떤 것들은 뭐 기업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반은 비트코인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저의 이제 생각이고 EBS 12부작에서도 이 부분을 빼버렸죠. 알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우리가 해서 빼버렸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가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거 이제 좀 극단적인 생각이고 지금 알트하고 비트코인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입장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헛된 희망입니다. 비트코인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 중력장이 비트코인에 의지해서 돌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중력장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더리움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하나만 더 있는 것은 아닐 거고 또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요란했으나 뒷심은 없었다. 뒷심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이더리움만 해도 대단히 뒷심을 많이 보여준 거다. 저 정도만. 비트코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네. 이 정도의 생각이라면 좀 여러분들도 균형 있게 리스펙님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덥고 짜증나고 비트코인 가격도 짜증나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그냥 마음 잘 다스리고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이카루스의 지혜를 가지고 이카루스는 이제 떨어져 죽었으니까 이카루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짜증나는 시즌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